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 대한항공이 국가연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 실제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가 생각보다 높은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할 경우에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피탄 무인기, 즉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재 95% 이상의 국산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연이 2023년 우크라이나 이브첸코사에서 수입한 5,5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해 시험 비행에 나서지만 양산형 기체에서는 자체 개발된 엔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산화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수의 부품을 제어하고 엔진까지 국산화해서 도입하려는 것은 그만큼 도입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이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2028년 보름의 전투기와 함께 야전 배치에 성공할 경우 저렴한 도입 비용으로 해외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대전에서도 무인기의 화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항공 강국인 러시아도 고성능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지 못해 이란을 통해 샤이드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전쟁의 파급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터키도 서방 국가 중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무인기를 활발하게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 정찰기에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상륙하면서 운영에 전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중고도 무인기를 15년 이상 개발했지만 개발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족한 기술로 인해서 전투 배치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군사 강국들을 제외하고 터키와 이란보다 무인기 기술에서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송골매 무인기를 2000년대 초반에 전력화했던 우리군은 이후에 지속해 무인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기술 수준이 떨어졌으며 엄격한 사업 관리로 인해서 개발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들을 개발자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등 그동안 잘못된 사업으로 무인기 분야를 발전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던 상황에서 올해 초 대한항공과 국가연이 협력해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산 무인기 개발 기술이 한 단계 점프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칭할 수 있는 무인 편대기는 지상에서 모든 지시를 내리던 기존의 무인기와는 달리 공중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인공지능 파일럿을 개발해 보람의 전투기 조종사가 간단한 명령만 내리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높은 통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 방식은 공군 기지에서 보라매와 함께 여러 대의 무인 편대기가 이륙하며 한 대당 3대에서 4대의 무인 편대기의 통제권을 보라매 전투기 조종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작전에 투입이 되고 이후에 임무가 끝나면 공군 기지로 복귀할 때 반대로 지상 통제소가 지휘권을 넘겨받는 개념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모습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F-60 경전투와 비슷한 덩치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부 무장창에 대한 용량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준날개와 함께 수직꼬리 날개와 수평꼬리 날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평꼬리 날개를 삭제한 것이 특징으로 후방에서도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인 전투기에 적용된 각종 조정장치가 전기 모터로 작동한다는 점으로 기존의 유압장치로 조정면을 제어했던 것에서 발전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생산비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이면서 체계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투기의 각종 조정장치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무거운 유압 제어 장치들이 삭제되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조정 방식으로 보람의 전투기보다 먼저 실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보람의 전투기 생산에서 해외 부품의 의존도가 있는 분야가 조종 시스템으로 2중, 3중의 플라이바이 와이어 방식에서 전기 모터를 새로 적용하는 데 성공할 경우에 대당 수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연이 주도하는 무인 편대기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크게 높인 무인 전투기이며 자세한 RCS 값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방에서 레이더 표적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보라매보다 몇십 배 높은 스텔스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어 최전방 공격 임무에 먼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스텔스 구조제, 즉 라스 구조제 기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는 때 비용도 크게 낮을 것으로 알려져 공군에서 도입한 F-35 전투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스텔스 도료와 스텔스 구조제가 필요합니다. 램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도료는 미국에 의해서 전투기에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F-117 전폭기가 등장하면서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F-21 랩터와 F-35 전투기의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과 함께 적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낮은 RCS 값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소재이지만 문제는 강력한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인 상황입니다. F-35 전투기는 시간당 유지 비용이 2에서 3만 불로 대부분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며 수천 대를 도입해 운영하려고 하는 미 공군에게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공군이 확보한 예산을 거의 잡아먹는 스텔스 도료 때문에 F-35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량으로 도입하는 데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130여 대까지 판매한다고 하지만 60여 대만 도입되는 상황이며 폴란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군력이 크게 부족하지만 30여 대만 도입하고 추가 물량을 주문하지 않고 있어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미우스한 스텔스 전투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나노 공획구조 고분자 기반의 경량 스텔스 재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으며 전파 흡수 재료와 설계에 대한 생산 노하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연이 추진한 스텔스 재료 연구 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람의 전투기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1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스텔스 무인 편대기의 기술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한 나노 공획구조형 스텔스 복합제 기술은 무인 편대기뿐 아니라 촐룡 장공기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저피탐 기술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우리 군이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텔스 도료도 개발하고 있지만 항공기에 적용할 경우에 중량이 무거워지고 고속으로 비행할 경우 극한 비행 조건으로 인해서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몇 시간 비행한 후에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도료를 새로 벗겨내고 칠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F-35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공군 기지마다 이러한 첨단 도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 후 며칠 동안 스텔스를 다시 칠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까지 크게 높아지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연에서 개발한 레이더 흡수 구조제는 나노 구조 재료로 개발이 가능하고 기체를 구성하는 동일한 소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날개나 동체, 엔진 공기 흡입구, 레이더가 장착되는 최전방 기수 부위에 어느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한 번 개발되면 전투기가 폐기될 때까지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특별한 유지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텔스 구조체를 높은 비행 속도로 받는 중력과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하며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서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국가로 유럽의 주요 항공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항공기 스텔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실외 근전계 RCS 측정 시설을 국가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백도와 금강 정찰기에 대한 전파 출력 강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도 외부에서 1:1 모형을 타워에 장착하고 외부에서 레이더를 조사해 스텔스 성능을 측정하는 데 성공해 다양한 기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인 편대기에 대한 높은 스텔스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이더파를 가장 많이 발산하는 공기흡입구를 동체 좌우 측면이 아닌 상부에 구성하면서 지상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기지에는 탐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가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군용 레이더 주파수로 활용되고 있는 S와 C, X밴드에서 전파를 9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고성능 라스 구조체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상당한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초 기술력을 오랫동안 연마한 국가연이 보람의 전투기보다 더 개발에 공을 들인 것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무인 편대기인 것입니다. 나노 공획 구조를 가진 고분자 스텔스 구조제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텔스 도료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F-35 전투기가 도입한 유사한 기술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기술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무인 편대기에 엔진만 장착할 경우에 공중에서 참새 정도의 표적 강도를 가질 것이며 지상 레이더가 탐지할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작은 표적 강도만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새나 벌처럼 곤충으로 판별될 경우에 레이더 잡음으로 인식하고 화면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보라매 전투기에게 위험한 최전방 공격수 임무를 무인 전투기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내부 무장창도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보라매보다 덩치는 작지만 용량은 같거나 더 클 것으로 보여 유도폭탄 4발, 공대공 미사일 4발에서 6발까지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매 전투기보다 엔진 출력이 작지만 조종사가 없어지면서 기체 중량을 크게 줄일 수도 있어 추력대 추중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시험 비행에 성공할 경우에 이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빠르게 부상할 것입니다. 국가연과 국내 방산업체가 오랜 노력 끝에 무인 전투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투기 개발에서 경쟁하고 있는 터키가 수년 동안 도입을 위해서 노력했던 타이푼 전투기 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F-16 전투기 개량 지원과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무산으로 인한 공군 전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매 전투기와 경쟁 관계였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 참가를 선언한 인도네시아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전망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까지 나서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사업에 참가했다며 개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몇 달 만에 타이푼 전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 기간이 불투명한 것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칸 전투기 대신에 마무리 단계인 보라매 사업에 대한 참가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터키의 결정이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키는 최근 56억 달러를 투입해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0여 대 이상을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긴급 뉴스로 타전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 미국산 전투기 개량을 지속해서 차단당하면서 대안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에 성공하면서 타이푼 전투기 도입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터키가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붕괴된 공군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이지만 칸 전투기 개발에서도 유럽산 엔진과 항전 장비를 도입해 장착할 수 있어 이를 노리고 정적인 결정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던 칸 전투기 사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뒤늦게 보라매 전투를 벌이고 참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뒤통수를 맞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핵심 장비를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도입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이전에서도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칸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다고 보라매 사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터키가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참가를 결정했는데 터키가 보유한 기술은 없고 유럽과 협력해 칸 전투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과 외교적인 충돌을 벌인 뒤에 지속해 첨단 전투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줄타기 외교를 통해 F-16 전투를 개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F-35 전투기 수출 금지와 함께 F-16 전투기를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수년째 이상 답보 상태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하면서 주변 지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며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던 상황에서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타이푼 전투기에 대한 수출 허가로 이어지면서 도입에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앙숙인 그리스가 라팔 전투기 도입 물량을 꾸준히 늘리면서 지중해에서 터키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럽산 전투기들이 유사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터키와 정치적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유력한 대안이 타이푼 전투기였다는 점에서 터키로서는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터키에 판매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영국이었다는 점에서 칸 전투기에 필요한 엔진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F-16 전투기에서 무단으로 떼어다가 장착하면서 제대로 시험 비행을 하지 못하는 시제기 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칸 전투기에 어떤 항전 장비와 주요 시스템들이 장착되어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개발 능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시스템만을 장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이 협력해 개발한 타이푼을 도입할 경우에 이들 국가에서 양산하고 있는 항전 장비와 미사일까지 들여와 통합할 수 있어 칸 전투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기술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가 다시 보라매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는 재작년부터 칸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빠르게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지만 시제기를 한 대만 만들었으며 시험 비행의 수도 4번에서 5번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누가 봐도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오기 위한 정적인 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보라매 전투기와는 대조되는 개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0여 회 이상의 6대의 시제 전투기와 2대의 시험 기체가 완성되어 3년 동안 강도 높은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보라매 사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시험 비행이며 전투기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제기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추가로 시제기를 더 완성하고 시험 비행 횟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선전선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와 외교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MOU를 맺고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터키가 수출하는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MOU를 맺고 있어 실제 칸 전투기 사업에는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터키가 개발한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현지에서 양산하기 위해서 협력하면서 칸 전투기 사업에도 추가로 참가를 선언했지만 아직까지는 보라매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 형식적인 사업 참가라는 분석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칸 사업에 참가한다고 SNS에 자랑하자 곧바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에 보라매 조종관을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잡으면서 오히려 대한민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듯한 행보를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가 칸 전투기로 대체하려던 공군 전력을 타이푼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대체할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가 칸 사업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가 칸 전투기 사업을 지속해 시장에서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상 깡통 전투기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유럽산 항전 장비와 시스템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 완성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비싼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로서는 부족한 항공 기술을 외부에서 수급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터키가 미국과 협력해 F-35 전투기 동체까지 양산할 정도로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았지만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선택하면서 개발 사업에서 퇴출된 후에 무인기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칸 전투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서방의 분석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 비용이 비싸고 독일이 반대했던 타이푼 전투기를 어렵게 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20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라 앞으로도 더 많은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칸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도입해 완성할 수는 있지만 개발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 비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알려져 터키가 칸 전투기를 완성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는 이번 결정으로 타이푼을 로우급으로 사용하고 칸 전투기를 완성해 하이급 전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깡통 전투기인 칸 전투기를 하이급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네시아 등이 사업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해서든 개발비를 투자하게 만들려는 속셈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보람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터키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벌일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부렸던 목리를 빠르게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이 지켜왔던 터키에 대한 금수 조치가 풀리면서 미국에 의존한 공군 전력을 유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터키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자체적인 개발 역량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터키는 보람의 사업을 의식하며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동안에도 해외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엔진뿐 아니라 주요 항전 장비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며 무인기 정도의 기술력을 갖춰놓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보람의 전투기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양산기까지 대량으로 양산하면서 기존의 군사 강국들 외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한민국이 터키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들여왔던 전투기를 최선으로 설정하고 보람의 전투기를 지속해 개량해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인 가운데 터키는 반대로 자신들이 개발하던 칸 전투기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개발된 전투기를 직수입하는 방향으로 공군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동안 도입에 총력전을 벌였던 타이푼을 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운영 비용이 높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터키가 타이푼 전투기 도입에 성공하면서 칸 전투기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